안녕하세요. 명천 최원장입니다. 앞으로 20년 뒤 2045년에는 자연 임신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환경의학 전문가 샤나 스완 박사의 경고입니다. 이게 웬 말인가 깜짝 놀라시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살충제의 제노에스트로겐 작용으로 트랜스젠더 개구리가 생기더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수컷으로 태어났는데 살충제에 노출되고선 암컷이나 중성으로 바뀌는 거죠. 지하수를 타고 퍼진 오염물질로 인해서 개구리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성기능 혹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겠냐, 저는 그런 고민을 하는 중이거든요. 1973년 남성의 평균 정자수는 1ml당 9,900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1ml의 정액에 9,900만 마리의 정자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남성의 평균 정자수는 50년 전 대비 절반입니다. 그리고 매년 1%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액 1ml당 정자수가 4천만 개 이하는 정자 감소증, 2천만 개 이하는 희소정자증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런 추세에 따르면 20년 후에는 자연 임신이 아예 다 없어진다고 말하긴 어려워도 인공수정을 하지 않으면 임신이 안 되는 커플이 자연 임신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난임 치료라고 하면 거의 100% 여성 클리닉이었는데 지금은 남자분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가 4-5 커플 중에 하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태가 더 악화될 거라는 거죠. 출산율 하락을 집값이나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로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니까 사회적 환경에 숨겨진 의학적인 실마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자료가 더 있습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남성들의 AGD가 짧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AGD가 뭐냐 하니 Angio Genital Distance, 항문과 생식기관 거리를 말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AGD가 여성의 AGD보다 깁니다. 이것은 그냥 생물학적 특징입니다. AGD가 긴 남성은 더 멋있고 잘생겼냐, 그런 자료로 쓰는 건 아니고요. 인류학적인 연구의 통계 자료로 쓰는 거죠. 어쨌든 남성의 AGD가 여성의 AGD보다 긴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남성들의 평균 AGD가 해가 지날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짧다고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성적인 특징이 여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이가 변하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남성으로서 성 발달이 덜 된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개개인의 특성을 넘어서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고 있으며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이라는 것이죠. 성기능과 성발달 장애, 비뇨생식기 기형이나 남성 불임을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프탈레이트입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PVC를 말랑하게 만드는 화학 첨가제입니다. 그냥 공장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에 광범위하게 다 들어있다시피 합니다. 1930년대부터 화장품이나 장난감, 세제, 비누, 가정용 바닥재, 목재 가공, 향수의 용매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다가 1999년부터 뇌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으로 추정돼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다이에틸 헥실 프탈레이트, 다이뷰틸 프탈레이트, 뷰틸 벤젤 프탈레이트, 이렇게 3가지 프탈레이트계의 가소제는 발암성, 변이 독성, 재생 독성이 있는 물질로 확인돼서 퇴출된 상태입니다. 2021년에 전자제품의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다이이소부틸 프탈레이트가 금지 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 미용, 위생 제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첨가물을 200여 개 가까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겨우 10개 미만의 첨가물만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그것에도 훨씬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나라에서 제한해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심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프탈레이트는 체내에서 유사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체내에서 에스트로겐인 척 작용을 하다 보니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촉발시켜 여성 질환과 암을 악화시키는 시작점이 되니 꼭 신경 써야 한다고 영상을 이미 올렸었고요. 환경 호르몬 프탈레이트가 노출된 성인 남성의 성기능 장애에서도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2차 성징이 시작되지 않은 영유아에게는 악영향이 훨씬 큽니다. 문제는 프탈레이트에 노출된 남녀가 이세를 가질 때 그 영향은 유전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사 에스트로겐은 호르몬 작용을 교란시켜 갑상선 질환과 당뇨,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의 대사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여러 질병으로 발을 넓히는 것이죠. 지난 영상에서 살충제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살충제에 다량의 프탈레이트가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국내산 과일과 채소의 경우에는 출고 직전에는 살충제와 농약을 줄이는 데다가 씻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위해성이 덜한 편입니다. 사료를 먹고 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를 통해 농약 성분이 노출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완전히 자연 방목되고 100% 목초 사육된 동물의 고기만 섭취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조리할 때는 유기농으로 드셨는데 다들 외식하시고 배달음식 드시잖아요. 업체에서 사용하는 랩은 100% PVC 랩입니다. PVC는 열에 약하여 온도가 높을 때 환경호르몬을 방출하는 특성상 냉동식품을 제외한 음식 포장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2005년도부터 금지했습니다.
물론 안전한 폴리에틸렌 랩, 크린 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랩은 업소용 제품이 없습니다.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안전한 폴리에틸렌 랩은 쫀득한 느낌이 덜합니다. 우리 중국집 사장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폴리에틸렌 랩을 사용했지만 배달하다가 짬뽕 국물이 샜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폴리에틸렌 랩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국물이 샜다고 컴플레인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업체 입장에서는 가소제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부드럽고 잘 눌러붙는 PVC 랩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태료 300만 원이라는데 왜 적발하지 않냐, 그런 거 저한테는 웃지 마시고요. 환경 호르몬 노출을 피하려면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우리가 알아서 잘해야 됩니다. 짜장면 짬뽕 배달해서 먹어도 안 되고요. 슈퍼마켓에서 해산물이나 채소를 랩에 포장해서 파는 것을 함부로 사는 것도 위험합니다. 동네 반찬 가게에서 지금 막 조리된 뜨끈한 음식 플라스틱 용기 위에 PVC 랩으로 둘둘 말아준다면 그 반찬이 맛은 참 좋은데 건강에도 좋을지는 걱정입니다. 음식 포장만 문제는 아닙니다. 계란 포장에 쓰는 PVC 커버, 제품 모양에 딱 맞춘 브리스터 포장, 대부분 PVC를 사용하는 중입니다. 제가 프탈레이트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환자분 중 이어폰을 끼면 속이 울렁거리고 소화가 안 되다가 이어폰을 빼면 확 나아진다 하는 분이 계셔서 이것은 또 무슨 신기한 정신병인가 생각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어폰이 문제라고 하시니 이어폰을 검색해봤죠. 알아보니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된 이어폰이 많더라고요. 애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던 그 시절 애플 이어폰에 PVC 플러스 프탈레이트 성분이 많이 검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애플에서 프탈레이트 프리 제품으로 이어폰을 교체하더군요. 이렇게 몸이 먼저 아프고서 나중에 프탈레이트가 함유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링겔은 기본이죠. 병원에 가서 링겔만 맞고 오시면 그렇게 몸이 힘들고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맞는 수액 성분 다 알러지 치료했고 알러지 없다는 걸 다 확인했는데 심지어는 병원 밥과 영양소도 다 체크를 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싶어서 진이 빠졌죠. 그런데 알고 보니 링거백, 혈액백, 수액줄에 다 PVC가 함유된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수치를 믿기가 힘들었었는데요. 과거에는 수액줄에 DEHP, 다이에틸헥실 프탈레이트 성분이 많게는 30% 이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약물이 수액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환경 호르몬과 섞여서 혈관으로 주사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였죠. PVC 링거줄에서 검출되었던 프탈레이트 양은 유아용 완구의 300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프탈레이트를 치료하고 나서 그분은 병원에 잘 다녀주게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 PVC 수액줄이 전면 사용 금지가 되었습니다. 사용 금지가 됐다면 이제 됐네,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린이의 성발달 문제가 그 집안에 가시적으로 이미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미 제법 늦은 겁니다. 이런 환경 호르몬의 악영향이 유전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려 3대에 걸쳐 프탈레이트를 포함한 독성 물질을 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하루 이틀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 프탈레이트 해결법이 뭘까요? 각 플라스틱 제품에는 플라스틱 식별 번호가 적혀 있는데 1, 2, 4, 5번 플라스틱은 인체에 덜 유해하니 플라스틱 넘버를 확인하자. 어떤 안전한 플라스틱도 열을 가하면 안 좋으니 뜨거운 것이 담긴 플라스틱은 다 주의하자. 향이 첨가된 대부분의 샴푸, 비누는 프탈레이트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니 주의하자. 로션, 샴푸, 비누, 향수, 디퓨저 등 화장품과 생활용품에 프탈레이트가 첨가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안전한 제품만 모아서 리스트업하는 웹사이트들을 참고하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죠. 이렇게 바쁜 현대사회에서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고 챙기면서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명쾌한 한의원 대기실에도 종이컵 있잖아요. 종이는 물에 젖는데 종이가 젖지 않고 물을 담아 먹을 수 있다니. 일회용 종이컵에도 내부에 플라스틱 코팅이 붙어 있는데 따끈한 차나 뜨거운 아메리카노 어떻게 드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환자분들 정수기에 뜨거운 물을 못 먹게 할 수도 없고요. 자, 이렇게 하면 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생활화학 제품, 샴푸, 세제,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전히 화장품에 첨가되는 DP, 디에틸 프탈레이트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금지 성분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량은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누가 나서서 뭔가 대처를 해주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대하다가는 늙어서 아파서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사회활동하고 캠페인 벌이는 그런 캐릭터는 아닌 관계로 그저 저 혼자 공부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서 진료에 적용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습관과 패턴을 바꾸는 등 나름의 결론을 내셔야 할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명찬 최 원장은 그동안 프탈레이트를 비롯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무슨 대처를 해왔을까요? 자, 그런데 제 성격 아시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대놓고 프탈레이트에 대해서 뭔가 당당한 영상을 찍는 걸 보니까 뭔가 해온 게 있나 보네요. 이런 환경 호르몬은 이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영상을 찍었고 이런 질환을 이렇게 치료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환경 호르몬 프탈레이트, 이미 오랫동안 열심히 알러지 치료를 하면서 임상을 쌓던 중이죠. 환자분들께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으시면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프탈레이트 환경 호르몬 치료를 벌써 받았다고요? 언제요?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제가 화장품, 샴푸, 세제, 제초제, 원유 및 가공제품, 플라스틱 진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때 그 항목들이 포탈레이트, 스틸렌, 톨루엔, 벤젠, 파라벤, 트리메틸벤젠, 자일렌, 비스페놀 A, 프로말데하이드, 다이옥신, 트리클로로산, 알킬페놀라이트, 유기염소계 살충제, 과부라 화합물 등에 대한 알러지 진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2018년도부터는 아예 제노에스트로젠, 환경호르몬 항목을 초진검사에 추가했습니다. 나는 화장품을 썼을 때 얼굴에 뾰루지 나고 그런 적 없었는데, 나는 플라스틱 용기에 반찬 담아 먹어도 속이 안 좋고 그런 거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체내에서 안정적으로 장기간 존재하면서 뇌 분비계를 교란시키는 환경 호르몬에 대한 체내 민감도를 낮추며 해독과 체외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치료에 해당되고요. 그것이 환경 물질이 종정 질환을 악화시키는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빗작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모두 알러지 치료의 후반부에 다 몰려 있습니다. 아직 여기까지 알러지 치료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거나 이쪽 치료 과정이 미비하다면 기초 영양소와 음식에 대한 알러지 치료 후에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을지라도 위의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는 특정 타이밍에 컨디션이 급속히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 물질에 대해서 몸이 아주 예민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체내에 존재하는 다른 항목에 대한 알러지 치료는 거의 다 마무리한 상태니까요. 그리고 환경 호르몬 치료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특히 여성 호르몬 관련 질환은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환경 호르몬을 접촉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아팠던 것이 어찌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뭔가 대처하고자 해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환경 호르몬을 피하는 것 하나 실천하는데도 생활의 편리함을 엄청나게 포기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신경 쓰는 것으로는 티도 안 날 겁니다. 공부하는데, 요리하는데, 집에서 사용하는 온갖 화학 제품을 친환경으로 바꾸는데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퍼부어도 부족할 겁니다. 종교를 바꾸고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어려웠습니다. 피하려고 노력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바닥만 긁으면서 살 수도 없고요. 이번 생은 망했어, 그 말이 절로 나오죠. 그래서 대처 방향을 바꾼 겁니다. 치료에서 내 몸을 보호하는 게 맞습니다. 환경 호르몬에 대해 몸이 충격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여성 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재발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성격으로는 먹지 말아라, 접촉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티칭을 대책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부끄러워서요. 지금까지 이렇게 치료를 해왔는데 제가 좀 섭섭한 건 사실입니다. 초진 때 너무 할 말이 많아 치료에 대한 큰 그림만 잡고 넘어가는데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콕 집어서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가 치료를 열심히 해드려도 전혀 모르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제 갈 길만 고민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저의 영역에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